모두는 그 청각장애 재벌이 결국 혼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가난한 청소부의 딸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단 한 번의 작은 동작으로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한 행동은 세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마음빛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모든 청각 장애인들이 그들의 길에서 평화와 힘,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좋은 기운과 기도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강태욱은 침묵 속에 살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우뚝 솟은 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꼭대기층, 그곳에서 그는 혼자였다. 42의 나이 아버지가 물려준 호텔 사업의 상속자로서 가진 것은 많았지만 함께할 사람은 없었다. 7살 때부터 시작된 청각장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보청기를 귀에 꽂으면 소리는 들렸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불편함, 그 동정 어린 눈빛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사람들을 피하고 모임을 거절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을. 펜트하우스는 넓고 깨끗했다. 바닥은 언제나 반짝였고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태욱이 느끼는 건 공허함 뿐이었다. 밤마다 그는 거대한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저녁을 먹었다. 6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식탁이었지만 그곳을 채우는 건 그 혼자뿐이었다. 수저 소리도 접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보청기를 빼놓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침묵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익숙한 안식처였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태욱은 식탁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들었다. 집에서 만든 반찬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된 음식이었다. 맛있는지 맛없는지조차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습관처럼 먹고 습관처럼 삼키고 습관처럼 하루를 마감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무언가 달랐다. 문득 시야 한쪽에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태욱은 고개를 들었다. 부엌 입구 쪽 희미한 조명 아래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아이였다. 아주 어린 작은 여자아이가 그곳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곱슬머리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분홍색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이는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욱을 응시하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태욱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당황한 태욱은 움직이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들어 보이며 식탁을 가리켰다. 작은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다시 식탁을 가리켰다. 무언가 요청하는 것 같았다. 함께 먹고 싶다는 뜻일까? 태욱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바로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태욱은 시야로 느꼈다. 부엌에서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태욱의 집을 청소하는 가사 도우미 박은이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일한 지 2년째였다.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했기에 태욱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공포와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이를 붙잡으려 했다.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다. 사과하는 것 같았다. 태욱은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보청기를 꺼냈다. 작고 차가운 기계를 귀에 끼우는 순간 세상이 다시 살아났다. 숨소리,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찻소리, 그리고 은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절대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은 딸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태욱은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다. 그 순수한 눈빛이 태욱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혼자 밥 드세요? 작고 맑은 목소리였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거웠다. 태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 먹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그의 침묵을 이해한 듯 고개를 가우뚱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저랑 같이 드실래요? 그 순간 태욱의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졌다. 오랫동안 쌓아온 벽이 그 작은 목소리 하나에 금이 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그래,
같이 먹자.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오랫동안 제대로 쓰지 않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 넓고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채웠다. 처음으로 이 집에 온기가 흘렀다. 작은 침입자의 이름은 서아라였다. 겨우 4살,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당찬 아이였다. 아라는 태욱의 대답을 듣고 환하게 웃더니 자연스럽게 그의 옆 의자를 가리켰다. 마치 이 집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편안한 몸짓이었다. 태욱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 아이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보통 어른들도 그를 마주하면 불편해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눈빛이 맑았다. 판단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친근함만이 가득했다. 은희는 여전히 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았다. 이 일자리는 그녀의 전부였다. 월세를 내고 아라의 밥을 먹이고 유치원비를 내는 것 모두 이 월급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사장님이 화를 낸다면, 만약 해고당한다면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태욱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아라가 앉을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앉아도 돼. 배고프지?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지만 거부감은 없었다. 은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항상 혼자 식사하며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던 이 남자가 지금 자기 딸에게 같이 먹자고 말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라는 이미 의자에 올라앉고 있었다. 짧은 다리를 까딱까딱 흔들며 분홍색 도시락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가 싸준 김밥이에요. 맛있어요. 아라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태욱은 그 작은 도시락을 바라봤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플라스틱 통.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더 따뜻해 보였다. 태욱은 김밥 하나를 집어 아라의 앞접시에 놓아줬다. 먹어.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볼이 통통하게 부풀어 올랐다. 씹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태욱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10년도 더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은희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부엌 문틈에 서서 숨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였다. 사장님이 화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게 괜찮은 걸까? 선을 넘는 건 아닐까? 그녀는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고용주와 직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녀는 잘 알았다. 사회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는.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거품을 내고 접시를 닦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딸이 저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얼마나 됐을까? 아라는 항상 밝은 아이였지만 은희는 알았다. 딸이 얼마나 외로운지.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아라는 조용해졌다.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도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는 떠났다. 아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은희는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아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 혼자서는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다. 아빠라는 존재, 남자 어른의 따뜻함, 그런 것들을 아라는 그리워했다. 말하지 않아도 은희는 알았다. 15분쯤 지났을까? 은희는 부엌 일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아라가 자기 가방에서 크레파스와 종이를 꺼내 태욱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이었다. 서툰 선으로 그려진 집과 나무, 그리고 사람. 태욱은 그 그림을 들고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하며 마치 미술관에서 명화를 감상하는 사람처럼. 이건 엄마고 이건 나예요. 그리고 이건... 아라가 그림 한쪽을 가리켰다. 거기엔 큰 사람 하나가 더 그려져 있었다. 태욱은 그 그림을 보며 눈을 깜빡였다. 아라가 말했다. 이건 아저씨예요. 혼자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있어요. 그 말에 태욱의 숨이 멎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솟았다. 감정이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어른이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알아야, 이제 가야지. 사장님 방해하면 안 돼. 하지만 태욱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은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은희는 할 말을 잃었다. 사장님이 부탁하고 있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러섰다. 아라는 신이 나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태욱은 그 옆에 앉아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날 밤 은희와 아라가 떠난 후 태욱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라가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서툴지만 따뜻한 선들, 그 안에 자신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줬다. 누군가 자신을 가족처럼 그려줬다. 태욱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나도 혼자가 아닐 수 있을까? 은희가 허락한 시간은 알에게 선물 같았다. 아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의자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아이가 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목소리로, 웃음으로,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태욱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이런 생동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존재가 공간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라는 이야기꾼이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준 동화, 오늘 점심에 먹은 음식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나는 이야기거리였다. 태욱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보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아라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다. 마치 작은 새가 지저귀는 것 같았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짧게 대답하고 가끔은 놀란 표정을 지어주었다. 그러면 아라는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식탁 위에 놓인 냅킨 하나를 아라가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서툰 글씨로 자기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서아라. S자가 조금 비뚤었고 아는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아라는 자랑스러워했다. 냅킨을 태욱에게 내밀며 활짝 웃었다. 봐요, 제가 썼어요. 태욱은 그 냅킨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다. 잘 썼네. 정말 예쁜 이름이야. 아라의 얼굴이 환해졌다. 칭찬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아는 것처럼. 사실 집에서 엄마는 항상 바쁘고 지쳐 있었다. 칭찬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저씨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정말로 보고 있었다. 아라는 그게 좋았다. 아저씨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태욱은 잠시 멈칫했다. 아이의 눈은 순수했다. 비난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냥 궁금한 것뿐이었다. 태욱은 천천히 대답했다.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리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요. 태욱은 눈을 깜빡였다. 다른 방법? 아라는 벌써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 갖다 댔다가 태욱을 향해 내밀었다. 태욱은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사랑, 마음, 좋아한다는 뜻. 이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라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엔 두 손을 눈 옆에 갖다 대고 눈을 크게 떴다. 마치 쌍안경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태욱은 감탄했다. 이 4살짜리 아이가 지금 자기만의 수화를 만들고 있었다. 복잡한 문법도 정해진 규칙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상상력과 배려로 만든 언어. 태욱은 천천히 따라했다.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눈 옆에 손을 갖다 댔다. 아라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맞아요. 아저씨 잘하시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갔다. 배고프다는 표현, 졸리다는 표현, 행복하다는 표현. 아라가 만들고 태욱이 따라하고 둘이 함께 웃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소통인지도 몰랐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것. 아라는 문득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이래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와요. 피곤한데도 저랑 놀아줘요.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태욱은 아라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엄마를 향한 순수하고 깊은 사랑. 태욱은 부엌 쪽을 슬쩍 바라봤다.
은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작은 책으로 꾸준히 손을 움직이는 모습.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상상이 됐다. 새벽에 일어나 딸을 깨우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청소하고 저녁에 딸을 데리러 가고 집에 돌아가 밥을 하고 쉴 틈 없는 하루. 그런데도 딸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이려 애쓰는 모습. 태욱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돈은 많았다. 큰 집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쓸 이유도 없었다. 반면 은희는 가진 건 없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 차이가 태욱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요, 아라가 말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구나. 그 작은 몸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딸을 지키는 여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태욱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은희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아라를 데려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에도 아라를 데려오세요.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욱은 계속 말했다. 괜찮아요. 아이가 있으면 좋으니까.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은희는 들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아라는 태욱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줬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신호. 태욱도 똑같이 하트를 만들어 보여줬다. 아라는 깔깔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달랐다. 공허하지 않았다. 뭔가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태욱은 식탁에 앉아 아라가 만든 신호들을 되새겼다. 손을 움직여보고 미소 지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다음 목요일이 기다려졌다. 그 작은 아이가 다시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그날이. 아라는 아빠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욱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아이는 무심한 듯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우리 아빠는 없어요. 태욱의 손이 멈췄다. 그는 아라를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태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가 어디 계신데? 아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요. 엄마도 말 안 해줘요. 근데 괜찮아요. 엄마랑 저 둘이면 충분해요. 그 말에 태욱의 가슴이 철렁했다. 4살. 고작 4살짜리. 아이가 벌써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니 엄마가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다. 태욱은 그 어린 영혼의 강인함에 숙연해졌다. 동시에 가슴 한쪽이 아렸다. 자신도 비슷한 외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저씨도 혼자죠? 아라의 질문이 날아왔다. 태욱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였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는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그를 사장으로만 대했지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태욱은 스스로 벽을 쌓았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럼 우리 같이 있어요. 아라가 말했다. 작은 손이 태욱의 큰 손 위에 올라왔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태욱의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닿았다. 아라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둘이 있으면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혼자 있어요. 말은 앞뒤가 안 맞았지만 태욱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함께하는 고독,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태욱은 아라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아이의 손은 너무나 작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컸다. 세상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이었다. 고맙다, 아라야. 태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아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 울어요? 태욱은 급히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다. 울고 있었다. 언제부터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다. 오랫동안 울지 않았다. 울 이유도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아이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었다. 약해도 괜찮았다. 외로워도 괜찮았다. 기쁘서 그래. 아저씨는 지금 너무 기뻐. 아라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일어나 태욱을 껴안았다. 작은 팔이 그의 목을 감쌌다. 태욱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줬다.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천이 느껴졌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다는 증거.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부엌에서 은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자기 딸이 그 어린 나이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오히려 어른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있었다. 은희는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미안했다. 딸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아빠를 찾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라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다. 엄마,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해줬다. 그런 딸이 지금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은희는 가슴이 벅찼다. 자기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는 걸까?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신했다. 아라는 잘 자라고 있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며칠이 지났다. 태욱은 목요일을 기다렸다. 은희가 청소하러 오는 날. 하지만 그 다음 목요일, 아라는 오지 않았다. 태욱은 실망했다. 하지만 이해했다. 맨날 아이를 데려올 순 없는 일이었다. 은희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태욱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 거실 쪽을 돌아봤다. 아라의 목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하지만 고요만 있었다. 비서 최수진이 그날 오후 사무실로 찾아왔다. 태욱은 집에 딸린 서재에서 일했기에 수진은 가끔 서류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태욱을 오래 보좌한 사람이었다. 10년 넘게 함께 일했기에 태욱의 변화를 눈치챘다.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태욱은 고개를 들었다. 달라 보여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표정이 밝아지셨달까요? 예전엔 항상 굳은 얼굴이셨는데 요즘은 가끔 미소 지으실 때도 있으시고. 태욱은 피식 웃었다. 들킬 줄 몰랐다. 수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은 일 있으세요? 태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4살짜리 아이가 내 삶을 바꿔놨다고? 그 아이의 순수함이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고?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피곤해서 그래요. 수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뭔가 좋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그녀는 인사하고 나갔다. 태욱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그 안에서 자신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삶의 의미가 생긴 것 같았다. 기다릴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다. 다음 목요일, 태욱은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오늘은 아라가 올까? 그는 일부러 집에 머물렀다. 회의도 미뤘다. 은희가 오는 시간이 되자 태욱은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다. 보청기를 켰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은희의 발소리,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발소리. 아라였다. 태욱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보았다. 분홍색 옷을 입은 아라가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아이는 태욱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그 목소리 하나에 태욱의 하루가 밝아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라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라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태욱은 아이를 꼭 안아줬다. 이 작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그는 알았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살아갈 이유를. 그건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방어준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날 오후 태욱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끝없는 이메일 목록이 떠 있었다. 회사 업무, 계약서, 보고서,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 거실 쪽으로 신경이 쓰였다. 아라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다. 조금 있다 나가서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깔깔깔,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맑고 경쾌한 소리가 복도를 타고 서재까지 들어왔다. 태욱은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저 웃음소리가 더 중요했다. 그는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다. 보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아라의 목소리, 크레파스 굴러가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거실에 도착하자 태욱은 멈춰 섰다. 아라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커다란 도화지를 펼쳐놓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크레파스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아이의 손에는 빨간색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아라야. 태욱이 부르자 아라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화난 얼굴로 소리쳤다. 조용한 아저씨. 태욱은 피식 웃었다.
조용한 아저씨. 아라가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다. 태욱은 아라 옆에 앉았다. 아이는 바로 그림을 보여줬다.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도화지 위에는 서툰 선들로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 막대기 같은 사람 2명과 커다란 하트. 태욱은 그림을 들여다봤다. 한 사람은 작았고 한 사람은 컸다. 작은 사람은 아라였고 큰 사람은 아마도 자신인 것 같았다. 이게 나야? 태욱이 묻자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는 키가 크니까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하트는 우리 마음이에요. 아라가 하트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태욱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그림 속에 넣어줬다.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태욱은 알았다. 아에게 자신은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가까운 사람이었다. 소중한 사람이었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 태욱이 말했다. 아라는 그림을 태욱에게 내밀었다. 가져가세요. 아저씨 방에 붙여놓으면 혼자 안 외로워요. 태욱은 그림을 받아들었다. 도화지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다. 소중했다. 세상 어떤 그림보다 값진 그림이었다. 태욱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들었다. 나중에 액자에 넣어 걸어둘 생각이었다. 그때 은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설거지를 하다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라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아라야, 여기서 뭐 해? 어지럽게 하면 어떡해? 은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태욱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괜찮아요. 치울 거예요. 하지만 은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크레파스를 주우며 말했다. 죄송해요, 사장님.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좋아요. 아라가 여기 있는 거. 은희는 손을 멈췄다. 태욱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태욱은 계속 말했다. 다음에도 아라를 데려오세요. 맡길 곳이 없으면 여기 데려와도 돼요. 은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럴 순 없었다. 이건 일터였다.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였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태욱은 진지했다. 그는 아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있으면 이 집이 따뜻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느낌이에요. 은희는 숨을 삼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남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외로웠다는 걸까? 그녀는 늘 태욱을 부러워했다. 큰 집, 많은 돈, 좋은 차,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 사람도 외로웠다. 혼자였다. 아무도 없었다. 아라가 태욱의 팔을 잡아당겼다. 아저씨, 저 자주 와도 돼요?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주 와. 아라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리고 엄마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엄마 들었어? 나 자주 와도 돼? 은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태욱을 봤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태욱은 손을 저었다. 제가 고마워요. 그 말에 은희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혼자 있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세상이 자기한테만 가혹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외로움은 있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고 지금 이 남자와 자기 딸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은희와 아라는 집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태욱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손에는 아라가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자석으로 그림을 붙였다. 냉장고 한가운데,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림을 바라봤다. 두 사람과 하나의 하트. 간단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희망, 사랑, 연결. 태욱은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봤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행복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태욱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아라 생각이 났다. 저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잠들었을까? 꿈은 꾸고 있을까? 태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했다. 아라가 행복하게 자라길,
은희가 건강하길, 그리고 자신이 이 두 사람과 조금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길. 고요한 밤, 펜트하우스 안에서 태욱은 미소 지었다. 냉장고에 붙은 그림 한 장이 그의 삶을 바꿔놓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목요일이 왔다. 그리고 또 갔다. 그리고 또 왔다. 어느새 한 달이 흘렀다. 아라는 이제 태욱의 집에 오는 것이 익숙해졌다.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벗고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조용한 아저씨라고 외치며 집 안을 뛰어다녔다. 태욱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없으면 허전했다. 목요일마다 그는 일찍 일어났다. 거실을 정리하고 아라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준비했다. 과일도 깎아두고 우유도 데워뒀다. 은희는 그런 태욱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걸까? 그녀는 여전히 직원이었고 태욱은 고용주였다. 하지만 아라와 태욱의 관계는 그런 틀을 벗어나고 있었다. 둘은 친구처럼, 아니 가족처럼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아라는 태욱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빌려온 그림책이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다. 태욱은 소파에 앉아 아라를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천천히 책을 읽어줬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아라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가끔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질문했다. 토끼는 왜 잠을 잤어요? 태욱은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랬나 봐. 거북이가 느리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쁜 토끼네요. 태욱은 웃었다. 나쁘진 않아. 그냥 실수한 거지. 아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다음엔 안 그러면 되겠네요. 순수한 결론이었다. 태욱은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맞는 것일지도 몰랐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잘못했으면 다음엔 안 하면 되는 것. 간단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아라는 태욱의 품에서 내려와 바닥에 드러누웠다.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가 좋아요. 태욱은 아라를 내려다봤다. 여기가?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넓고 깨끗하고 조용해요. 그리고 아저씨가 있어요.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듯 힘을 줘서 말했다. 태욱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의미가 있었다. 단순히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이 있어서 좋은 것이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태욱은 뼈저리게 느꼈다. 나도 아라가 있어서 좋아. 태욱이 조용히 말했다. 아라는 벌떡 일어나 태욱을 바라봤다.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아라가 오면 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 아라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태욱에게 달려와 안겼다. 태욱은 아이를 꼭 안아줬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감정 없이 기계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했다. 인간답게 살고 있었다. 부엌에서 은희가 청소를 마치고 나왔다. 두 사람이 앉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먹먹했다. 딸이 저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는 항상 엄마 눈치를 봤다. 엄마가 피곤해하면 조용히 있으려 했고 엄마가 슬퍼하면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진짜 아이처럼 굴었다. 때도 쓰고 웃기도 하고 마음껏 행동했다. 은희는 그게 고마웠다. 태욱이 딸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아라는 어떻게 될까? 이미 태욱에게 정이 든 아이가 헤어짐을 견딜 수 있을까? 은희 씨, 태욱이 불렀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태욱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앉으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은희는 긴장했다. 무슨 이야기일까? 혹시 이제 그만 오라는 건 아닐까?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태욱도 아라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아라는 다시 바닥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태욱이 말문을 열었다. 은희는 숨을 죽였다. 아라를 여기서 봐줄게요. 매일. 은희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태욱은 계속 설명했다. 은희 씨가 일하는 동안 아라를 제가 봐줄 수 있어요. 유치원 끝나고 여기 데려오면 되죠. 저는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이 있어요. 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바쁜 사업가가 남의 아이를 봐주겠다고? 말도 안 됐다.
하지만 태욱은 진심이었다. 눈빛이 간절했다. 안 돼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패가 돼요. 이미 충분히 신경 써주셨는데. 태욱이 손을 들어 막았다. 패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은희는 할 말을 잃었다. 태욱은 아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저를 바꿔놨어요. 오랫동안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무 의미도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었죠. 근데 아라가 오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다시 살고 있어요. 은희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욱의 고백이 너무 진솔했다. 거짓이 없었다. 그는 정말로 아라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라는 그림을 그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따뜻했다. 마치 가족 같았다. 진짜 가족처럼. 그날 이후 아라는 매일 태욱의 집에 왔다. 유치원이 끝나면 은희가 데려왔고 저녁에 다시 데리러 왔다. 태욱은 아라와 시간을 보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간식도 먹었다. 가끔은 그냥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펜트하우스는 변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벽에는 아라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냉장고에는 아이용 간식이 가득했다. 태욱은 이 어지러움이 좋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보다 훨씬 좋았다. 이게 진짜 집이었다. 살아있는 집이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태욱의 형 강민재가 펜트하우스를 찾아왔다. 예고 없이 갑자기. 민재는 태욱보다 5살 위였다. 회사에서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태욱에게 있었다. 아버지가 태욱을 후계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이 민재를 평생 괴롭혀왔다. 형인 자신을 제쳐두고 동생에게 모든 걸 넘긴 아버지를 그는 용서하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민재가 들어서는 순간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태욱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라는 바닥에서 놀고 있었다. 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무슨 꼴이냐?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욱은 천천히 일어났다. 보청기를 껴서 형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형? 태욱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민재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아라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애는 누구고 왜 여기 있어? 아라는 낯선 어른의 목소리에 놀라 태욱 뒤로 숨었다. 태욱은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손님이에요. 민재는 비웃었다. 손님 가사 도우미 딸이 손님 정신 차려 태우가. 그 말에 은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했다. 태욱의 형이 온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로 온 게 아니었다. 은희는 급히 아래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아라야, 우리 가자. 하지만 아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욱의 바지를 꼭 잡고 있었다. 민재는 은희를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이 박은희 씨죠? 여기서 청소하는?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민재는 태욱을 돌아봤다. 밖에서 나가자. 얘기 좀 해야겠어. 태욱은 거절하려 했지만 민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은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태욱과 민재는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민재가 입을 열었다. 정신 나갔어? 가사 도우미랑 뭐 하는 거야? 태욱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 알아. 태욱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에게 체면과 명예는 중요했다. 강씨 집안의 이름은 지켜야 했다. 다들 네가 그 여자랑 뭔가 있다고 생각해. 부적절한 관계라고. 태욱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민재는 비웃었다. 그래? 그럼 왜 남의 딸을 매일 봐주는데 왜 가사 도우미를 집에 들이고 있어? 태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었다. 아라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런 걸 형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자 해고시켜. 민재가 명령했다.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뭐? 태욱은 형을 똑바로 바라봤다. 은희 씨를 해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민재는 웃었다. 차갑고 비꼬는 웃음이었다. 잘못한 게 없어? 사장을 꼬셔서 자기 딸까지 돌봐주게 만들었는데? 태욱은 화가 났다.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형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형, 가세요. 이건 제 일이에요. 민재는 한참 태욱을 노려봤다. 그리고 경고했다. 좋아. 내 맘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 일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 그 말을 남기고 민재는 떠났다. 태욱은 복도에 혼자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은희는 어떨까? 그녀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녀가 소문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 태욱은 집으로 돌아갔다. 은희와 아라는 현관에 서 있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희의 눈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아라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가시는 거예요? 태욱이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사장님, 폐 끼쳐서.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폐 안 끼쳤어요. 형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직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태욱은 다가가려 했지만 은희는 물러섰다. 거리를 뒀다. 그 거리가 태욱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라를 더 이상 데려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 아저씨랑 있고 싶어. 은희는 딸을 안아 올렸다. 아라가 발버둥 쳤지만 은희는 놓지 않았다. 태욱은 무기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은희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다. 은희 씨, 태욱이 불렀다. 은희는 돌아봤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 말만 남기고 은희는 문을 나갔다. 아라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다. 태욱은 닫힌 문을 바라봤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달랐다. 고통스러웠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날 밤 태욱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아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는 얼굴,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태욱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아라의 울음소리가 귓속에 맴돌았다. 싫어. 아저씨랑 있고 싶어. 그 절규가 가슴을 찢었다. 새벽 5시, 태욱은 포기하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냉장고에 붙은 아라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과 하트. 태욱은 그림을 떼어냈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눈물이 떨어졌다. 태욱은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왜 자신은 항상 혼자일까? 왜 가까워지면 떠나가는 걸까? 부모님도 일찍 떠났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다. 이제 아라마저 떠났다. 태욱은 자신이 저주받은 것 같았다. 누구도 곁에 머물지 않는 삶. 그게 자신의 운명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라는 달랐다. 은희도 달랐다. 그들은 태욱을 변화시켰다.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걸 포기할 순 없었다. 태욱은 그림을 다시 냉장고에 붙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찾아가겠다. 은희에게 말하겠다. 자신의 진심을. 다음 날 아침, 태욱은 은희의 주소를 찾았다. 직원 기록에 있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빌라. 태욱은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길은 막혔다. 출근 시간이었다. 평소 같으면 짜증났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기다릴 수 있었다. 은희를 위해서라면. 1시간 후 태욱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다. 태욱은 3층으로 올라갔다. 은희의 집은 302호였다. 문 앞에 서서 태욱은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은희였다. 그녀는 태욱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장님? 왜? 태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를 바라봤다. 은희의 눈은 부어 있었다. 밤새 운 것 같았다. 태욱은 가슴이 아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은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어줬다. 태욱은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작았다. 거실과 방이 하나씩. 부엌은 좁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은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앉으세요. 은희가 말했다. 태욱은 작은 소파에 앉았다.
은희는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태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태욱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니에요. 형이 잘못했어요. 형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직원이고 사장님은 고용주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이에요. 은희는 눈을 들었다. 태욱의 눈빛은 진지했다. 은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라가 필요해요. 아니, 은희 씨도 필요해요. 두 분이 제 삶을 바꿨어요. 오랫동안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살아있어요. 진짜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은희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흔들리면 안 됐다. 사장님, 현실을 봐야 해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고용주와 직원, 그 벽은 너무 높아요. 태욱은 손을 뻗어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은희는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태욱은 놓지 않았다. 벽은 부수면 돼요.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예요. 은희는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만약 이 관계가 깨진다면, 만약 나중에 후회한다면, 은희는 상상할 수 없었다. 아라는요? 아라도 생각해야 해요. 그 애는 이미 사장님한테 정기 들었어요. 만약 헤어지면 아라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태욱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태욱은 은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럼 지금을 살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는 서로 필요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욱의 말이 맞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도 태욱이 필요했다. 아라도 필요로 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상처받는 게 무서웠다. 딸이 상처받는 게 더 무서웠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은희가 말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태욱은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진심이에요. 은희 씨와 아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태욱은 나갔다. 은희는 혼자 남았다. 손이 여전히 따뜻했다. 태욱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내어 한참 동안 왜 삶은 이렇게 복잡한 걸까? 왜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 방문이 열렸다. 아라가 나왔다. 눈이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엄마, 왜 울어? 은희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하지만 아라는 알았다.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아라는 엄마 곁에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조용한 아저씨한테 가고 싶어. 은희는 딸을 안아줬다. 따뜻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전부였다. 아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뭐가 맞는지 몰랐다. 태욱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멀어지는 게 맞는 걸까?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도 흐렸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태욱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두려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택할 것인가? 사흘이 지났다. 태욱은 은희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는 집중할 수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에 들어가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목요일이 왔다. 예전에는 은희가 오던 날이었다. 태욱은 아침부터 현관문만 바라봤다. 혹시 올까? 혹시 벨이 울릴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전고가 지나고 오후가 됐다. 태욱은 포기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마음만 아플 뿐이었다.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태욱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뛰쳐나가 문을 열었다. 그곳에 은희와 아라가 서 있었다. 아라는 그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아저씨. 아라가 달려와 안겼다. 태욱은 아이를 꼭 안아줬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은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들어와도 될까요? 은희가 물었다. 태욱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여전히 깨끗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아라의 그림도 장난감도 없었다. 아라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태욱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러게, 아라가 없으니까. 아라는 태욱의 손을 잡았다. 이제 왔어요. 다시 시끄럽게 해줄게요. 태욱은 웃었다. 진심으로. 가슴속 무거운 돌이 치워진 것 같았다. 은희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사장님, 조건이 있어요. 태욱도 앉았다. 진지하게 들을 준비가 됐다. 말씀하세요.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라를 위해서예요. 아라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땐 미리 말해주세요. 갑자기 사라지지 말아주세요.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은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저희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해요. 밖에서는 직원과 고용주, 그걸 지켜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겠지만 사장님 회사는 지켜야 해요. 태욱은 이해했다. 은희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회사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게 고마웠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은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아요. 태욱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은희도 자신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상처받을까봐, 실패할까봐. 하지만 용기를 냈다. 다시 여기 온 것 자체가 용기였다. 천천히 갈게요. 약속해요. 아라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냉장고로 갔다. 그리고 소리쳤다. 엄마, 내 그림 여기 있어. 은희와 태욱은 아라를 바라봤다. 아이는 자기 그림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그림은 여전히 냉장고 한가운데 붙어 있었다. 태욱이 떼지 않았던 것이다. 은희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아라는 그림을 그렸고 태욱은 옆에서 지켜봤다. 은희는 청소를 했지만 가끔 거실을 들여다봤다. 태욱과 아라가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저녁이 됐다. 은희와 아라가 갈 시간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라가 물었다. 내일도 올 수 있어? 태욱은 은희를 바라봤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도 오자. 아라는 기뻐하며 태욱을 껴안았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태욱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럼 내일 봐요. 은희와 아라가 떠났다. 태욱은 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가슴이 벅찼다.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이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절대로. 밤이 됐다. 태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내일이 기대됐다. 아라를 만나는 것이, 은희를 보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이. 태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악몽 없이 평화롭게. 다음 날 오후 아라가 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은희가 다른 집 청소를 하러 갔기 때문이다. 태욱은 아라를 돌봤다. 간식도 주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줬다. 아라는 행복해 보였다. 태욱도 행복했다. 저녁 6시 은희가 아라를 데리러 왔다. 피곤해 보였다. 하루 종일 일했을 것이다. 태욱은 그녀를 보며 안타까웠다. 저녁 드시고 가세요. 태욱이 제안했다. 은희는 놀랐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라가 끼어들었다. 엄마 여기서 먹자. 아저씨랑 같이. 은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도 원했다. 조금 더 머물고 싶었다. 그럼 패 끼치겠어요. 태욱은 웃었다. 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외로웠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태욱이 주문한 음식이 도착했다. 삼겹살과 김치찌개, 그리고 밥, 소박한 식사였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라는 신이 나서 먹었고 은희는 조용히 밥을 떠먹었다. 태욱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 은희가 설거지를 하려 했다. 하지만 태욱이 말렸다.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은희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하지만 태욱은 고집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은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아라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태욱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 태욱에게는 특별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태욱은 깨달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은희와 아라가 떠난 후
태욱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살아 있었다. 태욱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안 어딘가에 은희와 아라가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태욱은 행복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2주가 지났다. 태욱과 은희 그리고 아라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밖에서는 사장과 직원, 하지만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달랐다. 가족 같았다. 아니, 어쩌면 진짜 가족이었는지도 몰랐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연결돼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욱은 회사 임원회의에 참석했다. 분기 실적 보고였다. 지루한 회의였지만 사장으로서 참석해야 했다. 민재도 거기 있었다. 동생을 보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욱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신경 쓰였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가 태욱을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자. 태욱은 따라갔다. 민재의 사무실로. 문이 닫히자 민재가 입을 열었다. 아직도 그 여자랑 만나고 있어? 태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비웃었다. 침묵은 긍정이지. 정신 못 차리네. 태욱은 차분하게 말했다. 형,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회사랑 상관없어요. 민재는 책상을 쳤다. 탁! 큰 소리가 났다. 상관없어? 사장이 가사 도우미랑 엮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게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태욱은 눈살을 찌푸렸다. 소문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죠? 민재는 시선을 돌렸다. 태욱은 깨달았다. 형이었다. 형이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다. 형이 그랬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태욱은 화가 치솟았다. 주먹을 쥐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때문이야. 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강씨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야지. 태욱은 웃었다 차갑게. 명예? 형은 명예가 뭔지 알기나 해요? 진짜 명예는 타인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형이 하는 건 그냥 체면 치레일 뿐이에요.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태욱은 한 걸음 다가갔다. 들으셨죠?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경고예요. 민재는 비웃었다. 경고? 네가 나한테? 좋아. 그럼 각오해. 이사회에서 네 자리를 위협할 거야. 그 여자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순 없어. 태욱은 뒤돌아 나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형과 대화하는 건 시간 낭비였다. 복도를 걸으며 태욱은 가슴이 답답했다. 형의 집요함이 두려웠다. 은희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욱은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은희를 지키려면? 아라를 지키려면? 회사를 지키면서도 그들과 함께할 방법은 없을까? 머리가 복잡했다. 답이 보이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다. 은희와 아라가 거실에 있었다. 아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은희는 청소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장면이었지만 태욱에게는 위로가 됐다. 왔어요? 은희가 물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은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태욱은 소파에 앉았다. 형이랑 좀 다퉜어요. 은희는 다가와 옆에 앉았다. 조심스럽게. 저 때문인가요?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 문제예요. 형은 제가 뭘 하든 간섭해요. 항상 그랬어요. 은희는 태욱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태욱은 그 온기에 위로받았다. 힘드시겠어요? 태욱은 은희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은희 씨가 있으니까. 은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로. 아라가 그림을 들고 다가왔다. 아저씨, 이거 봐요. 태욱은 미소 지으며 그림을 받았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가운데가 아라, 한쪽이 엄마, 다른 한쪽이 태욱. 태욱은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은희는 당황했다. 아라야, 그건... 하지만 태욱이 말렸다. 맞아. 우리 가족이지. 은희는 태욱을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은희와 아라가 떠난 후 태욱은 아라의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다른 그림들 옆에 이제 냉장고는 아라의 그림들로 가득했다. 태욱은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모두 소중했다. 모두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불안이 엄습했다.
형의 위협이 현실이 될까? 회사를 잃게 될까? 아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은희와 아라를 잃는 것이었다. 그건 견딜 수 없었다. 태욱은 결심했다. 싸우겠다. 형과 맞서겠다. 세상과 맞서겠다. 은희와 아라를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이제 그걸 알았다. 명확하게. 다음 주 월요일, 태욱은 회사로 출근했다. 이사회 회의가 있었다. 민재가 뭔가 준비했을 것이다. 태욱도 준비했다. 마음의 준비를. 어떤 공격이 와도 견딜 준비.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10명, 모두 나이 든 남자들이었다.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했다. 민재도 있었다. 비웃는 표정으로. 회의가 시작됐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강 사장님, 개인적인 문제를 좀 여쭈어봐도 될까요? 태욱은 알았다. 시작됐구나.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떤 문제요? 이사는 민재를 힐끗 보고 말했다. 사장님께서 가사 도우미 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태욱은 민재를 바라봤다. 형은 시선을 피했다. 비겁한 놈. 태욱은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부적절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과 가깝게 지내는 건 사실입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또 다른 이사가 물었다. 사장님, 그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계급 차이가 있는 관계는. 태욱이 말을 잘랐다. 계급 차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나요? 21세기인데 무슨 계급이에요? 이사들은 당황했다. 태욱은 계속 말했다. 제 개인적인 삶은 회사 경영과 무관합니다. 실적을 보세요. 제가 사장 된 이후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사들은 할 말이 없었다. 민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도덕성 문제는. 태욱은 형을 쏘아봤다. 형, 도덕성은 형이 말할 자격 없어요. 소문을 퍼뜨린 게 누군지 다 알아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이사들이 민재를 바라봤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다. 하지만 태욱은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형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회의 이후 태욱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비밀처럼 지내는 것이 은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지쳤다. 주변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제 당당해지고 싶었다. 은희와 아라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욱은 은희에게 제안했다. 밖에 나가요, 셋이서. 은희는 놀랐다. 밖에요? 어디로요? 태욱은 웃었다. 어디든, 공원이든 식당이든 그냥 함께 나가고 싶어요. 은희는 불안했다. 사람들이 볼 텐데. 태욱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은희는 태욱의 눈을 바라봤다. 결연함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가요. 세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아라는 신이 났다. 처음으로 셋이 함께 외출하는 것이었다. 태욱은 운전했다. 목적지는 한강공원.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세 사람도 돗자리를 펼쳤다. 아라는 강물을 보며 소리쳤다. 와, 너무 예뻐요. 태욱과 은희는 나란히 앉았다. 조금 떨어져서.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하지만 점점 편해졌다. 아라가 뛰어다니며 웃었고 두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행복해 보여요. 은희가 말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은희는 태욱을 바라봤다. 사장님도 행복해 보여요. 태욱은 미소 지었다. 저도 행복해요, 진짜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오갔다. 은희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 남자가 점점 마음에 들어오고 있었다. 저항할 수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아라는 피곤해서 은희 무릎에 누웠다. 금방 잠들었다. 은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은희 씨, 태욱이 불렀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네? 태욱은 진지하게 말했다. 저랑 진지하게 만나주실 수 있어요? 은희는 숨이 멎었다. 진지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연인이 되자는 것이었다.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사장님. 태욱은 손을 들어 막았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태욱이라고 불러주세요. 은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거리를 좁힌다는 것이었다. 친밀해진다는 것이었다. 못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태욱은 웃었다. 천천히 연습해요. 언젠가는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남자는 정말 진심이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은희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태욱은 만족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라는 계속 잠들어 있었다. 은희는 뒷좌석에서 딸을 안고 있었다. 태욱은 백미러로 은희를 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아름다웠다. 태욱은 깨달았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은희의 집 앞에 도착했다. 태욱은 차에서 내려 아라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꿈속에서도 미소 짓고 있었다. 은희가 문을 열었고 태욱은 아라를 방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 현관에서 은희가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아라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태욱이 먼저 몸을 돌렸다.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은희는 태욱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말하고 싶었다. 자신도 그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집 안에서 은희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태욱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지하게 만나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연인, 가족, 미래, 모든 게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원했다. 솔직히 자신도 태욱을 좋아하고 있었다. 다음 주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태욱이 가사 도우미와 공개적으로 데이트했다는 것. 누군가 한강공원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빠르게 퍼졌다. 재벌 사장과 가사 도우미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민재는 그 사진을 들고 태욱을 찾아왔다. 봤어? 태욱은 사진을 봤다. 자신과 은희, 그리고 아라가 돗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스캔들로 봤다. 그래서요? 태욱은 담담하게 말했다. 민재는 화를 냈다. 그래서? 회사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어.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게 제 잘못인가요? 민재는 사진을 책상에 던졌다. 편견이든 뭐든 현실이야. 넌 재벌 사장이야. 가사 도우미랑 사귀면 안 돼. 태욱은 차갑게 웃었다. 누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죠? 형이요? 아니면 세상이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욱은 계속 말했다.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형이 뭐라 하든. 민재는 태욱을 노려봤다. 좋아. 내 맘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민재는 나갔다. 태욱은 혼자 남아 사진을 들여다봤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됐다. 은희는 괜찮을까?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상처받지 않을까? 태욱은 전화기를 들었다. 은희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았다. 불안이 엄습했다. 태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은희의 집으로 가야 했다. 지금 당장. 태욱은 차를 몰고 은희의 집으로 달렸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은희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사진을 봤을까? 온라인 댓글들을 읽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알았다. 키보드 뒤에 숨어서 타인을 짓밟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은희가 그 공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 차를 세우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숨이 가빴다. 3층까지 단숨에 올라갔다. 벨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다. 태욱은 문을 두드렸다. 은희 씨,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문이 살짝 열렸다. 은희가 나타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이다. 태욱의 가슴이 찢어졌다. 들어가도 될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욱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자신과 은희, 아라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끝없는 댓글들. 태욱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돈 노리고 접근했네. 저런 여자 조심해야 돼. 재벌 꼬시는 기술 배웠나 봐. 애 있는 싱글맘이면 뭐든 하겠지. 불쌍한 사장님 속고 계시네. 태욱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이 사람들은 은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있었다. 미안해요.
은희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욱은 그녀를 바라봤다. 왜 미안해요? 은희 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은희는 눈물을 닦았다. 제가 사장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회사도, 명예도 다 제 때문에. 태욱은 다가가 은희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니에요. 은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어요. 아라를 데려오면 안 됐어요. 사장님한테 마음을 주면 안 됐어요. 마지막 말이 태욱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마음을 줬다고? 은희가 자신에게 마음을 줬다고? 태욱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그게 진심이에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백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태욱은 은희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처음엔 저항했다. 하지만 곧 힘이 풀렸다. 태욱의 품에서 울었다. 소리내어 한참 동안.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태욱이 속삭였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다. 괜찮아질 리 없다는 걸.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계급이 다른 두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장과 직원, 그 경계를 넘은 것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은희는 몸을 떼며 말했다. 더 이상 못 만나요. 태욱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은희는 눈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사장님을 위해서, 아라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은희는 단호했다. 해야 해요. 이미 늦었어요. 사진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사장님은 절 만나면 안 돼요. 태욱은 은희의 팔을 잡았다. 왜요? 왜 제가 만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데. 저는 은희 씨를 사랑하는데. 고백이었다. 처음으로 말로 꺼낸 고백. 은희는 숨이 멎었다. 사랑한다고? 이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기쁘면서도 슬펐다. 왜 이런 상황에서 고백을 듣는 걸까? 왜 행복할 수 없는 걸까? 안 돼요. 은희가 울면서 말했다. 사랑하면 안 돼요. 저희는 달라요. 너무 달라요. 태욱은 은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달라도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은희는 믿지 않았다. 세상은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었다. 현실이 있었다. 계급이 있었다. 편견이 있었다. 그걸 이기기엔 사랑은 너무 약했다. 돌아가 주세요. 은희가 문을 열었다. 태욱은 움직이지 않았다. 은희 씨. 은희는 고개를 돌렸다. 태욱을 볼 수 없었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제발 가주세요. 태욱은 할 수 없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은희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낸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이게 맞았다. 태욱을 위해, 아라를 위해, 자신을 위해. 방문이 열렸다. 아라가 나왔다. 아이는 엄마가 우는 걸 봤다. 엄마 왜 울어? 아저씨는? 은희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저씨는 갔어. 아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언제 다시 와?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너무 힘들었다. 나중에 와. 자, 이리 와. 은희는 딸을 안았다. 따뜻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됐다. 이 아이만 지키면 됐다. 태욱은 잊어야 했다. 그와의 추억도 그의 미소도 그의 고백도 모두 잊어야 했다. 밖에서 태욱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시동도 걸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은희의 집을 바라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 은희와 아라가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 하지만 닿을 수 없었다. 은희가 거부했다. 자신을 밀어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런데도 안 된다고 했다. 태욱은 핸들을 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아팠다. 하지만 마음보다는 덜 아팠다. 가슴 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은희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었다. 싸우는 것이었다. 태욱은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은희의 집에 남아 있었다. 계속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은희가 다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일주일이 지났다. 태욱은 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저 시간을 주는 것뿐이었다. 은희가 진정할 시간, 생각할 시간, 깨닫을 시간. 회사는 혼란스러웠다.
스캔들 이후 주가가 흔들렸다.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태욱은 모두 거절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사생활을 세상에 내보일 이유가 없었다. 민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사회를 소집했다. 태욱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태욱은 회의에 참석했다. 준비됐다. 어떤 공격도 받아낼 준비가. 강 사장, 이번 일로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태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미지는요? 재벌 사장이 직원과 연문설. 이건 회사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태욱은 미소 지었다. 차갑게. 품위요. 품위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품위 없는 건가요? 이사들은 당황했다. 민재가 나섰다.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계급이 다른 사람과? 태욱은 형을 똑바로 바라봤다. 계급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은 진짜입니다. 민재는 비웃었다. 그 사랑이 회사를 망치고 있어.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회사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태욱은 계속 말했다. 저는 사장직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회사가 저 때문에 힘들다면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민재조차 말을 잃었다. 태욱은 회의실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결정은 내려졌다. 회사냐, 사랑이냐. 그는 사랑을 택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사장님, 방금 회의에서 무슨 일이? 태욱은 손을 들어 말렸다. 괜찮아요. 제 결정이에요. 수진은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사장님, 회사를 떠나시면. 태욱은 창밖을 바라봤다. 회사는 계속 돌아갈 겁니다. 저 없이도. 하지만 저는 은희 씨 없이 못 삽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장의 결심을 알았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나갔다. 같은 시각, 은희는 다른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리는 딴 곳에 있었다. 태욱 생각, 그의 고백, 사랑합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은희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였나?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나? 모순된 감정이었다. 떠나주길 바라면서도 돌아오길 바라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라가 물었다. 엄마, 조용한 아저씨는 언제 와? 은희는 가슴이 아렸다. 아라야, 아저씨는 이제 안 와. 아라는 눈이 커졌다. 왜, 아저씨가 우리 싫어해?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바쁘셔서. 하지만 아라는 눈치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이는 조용해졌다. 밥도 잘 먹지 않았다. 은희는 그게 미안했다. 딸에게서 행복을 빼앗은 것 같았다. 이 주가 지났다. 태욱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은희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맞는 건가? 진짜 끝난 건가? 가슴이 답답했다. 밤마다 울었다. 아라가 자고 난 후 혼자 부엌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 3주째 되는 날, 은희는 태욱의 펜트하우스 앞을 지나가게 됐다. 다른 집 청소를 마치고 가는 길이었다. 발걸음이 자동으로 멈췄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저 위 어딘가에 태욱이 있을 것이다. 혼자, 외롭게, 그녀처럼 올라가고 싶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올라가면 안 됐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됐다. 더 아플 것이다. 둘 다. 은희는 돌아섰다.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길을 걸으며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걷고 울고 집으로 갔다. 같은 날 밤 태욱은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아라의 그림들을 바라봤다. 하나하나 소중했다. 추억이 담겨 있었다. 웃음이 담겨 있었다.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림 하나를 떼어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우리 가족이라고 아라가 말했던 그림. 태욱은 그림을 안았다. 가슴에 댔다. 따뜻했다.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결심했다. 기다리는 건 끝났다. 이제 행동할 때였다. 은희가 뭐라 하든 다시 찾아갈 것이다.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다음 날 아침 태욱은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은희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일하러 나간 것이다. 태욱은 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날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은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 7시쯤 계단 아래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태욱은 일어섰다. 은희와 아라가 올라오고 있었다. 둘 다 피곤해 보였다. 아라가 먼저 태욱을 발견했다. 아저씨! 아이의 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태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집 앞에. 얼마나 기다린 걸까? 은희는 숨이 멎었다. 아라는 계단을 뛰어올라 태욱을 안았다. 태욱은 아이를 꼭 껴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은희는 천천히 올라왔다. 태욱과 눈이 마주쳤다. 할 말이 많았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태욱이 먼저 말했다. 얘기 좀 해요, 제발.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아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왜 안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태욱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미안해. 아저씨도 보고 싶었어. 아라는 태욱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태욱은 은희를 바라봤다. 대답은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딸의 눈망울, 태욱의 간절한 시선. 모두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결정해야 했다. 지금 이 순간. 아라야,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아라는 입을 삐죽였다. 왜요? 저도 들을래요. 태욱이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른들 이야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응? 아라는 마지못해 방으로 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은희는 손을 꼭 쥐었다. 떨렸다. 태욱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3주 동안 생각했어요. 태욱이 말문을 열었다. 은희 씨 말이 맞아요. 우린 다르죠. 배경도, 신분도, 가진 것도, 모든 게 달라요.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역시 그랬다. 그도 깨달은 것이다. 둘이 맞지 않는다는 걸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태욱은 계속 말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태욱의 눈빛은 뜨거웠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저는 은희 씨를 사랑해요. 아라도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은희는 눈물이 났다. 사장님. 태욱은 손을 뻗어 은희의 눈물을 닦아줬다. 태욱이라고 불러주세요. 사장이 아니라 그냥 태욱이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불러보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너무 친밀했다. 너무 가까웠다. 태욱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연습해요. 평생 걸려도 돼요. 평생. 그 말이 은희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다. 평생을 함께하자는 말인가? 이 남자는 진심인가? 사장님, 현실을 봐야 해요. 세상은 우릴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공격할 거예요. 사장님 회사도, 명예도 다 위험해져요.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는 제가 없어도 돌아가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은희 씨와 아라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은희는 울었다. 참을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미쳤다. 모든 걸 버리겠다고 했다. 자신과 딸을 위해 말도 안 됐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거짓이 없었다. 제가 뭐라고? 은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태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희 씨는 특별해요. 강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워요. 아라를 위해 세상과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은희 씨를 사랑해요. 은희는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웠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쁘다는 말도, 특별하다는 말도. 아라 아빠는 떠나기 전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욱은 달랐다. 매번 말했다. 진심으로. 저도 사장님을 사랑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태욱은 숨을 멈췄다.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은희가 사랑한다고 했다.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은희는 얼굴을 들었다. 눈물이 범벅이었지만 미소 지었다. 사랑해요. 많이요. 무서워요. 상처받을까봐. 아라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사장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태욱은 은희를 끌어안았다. 꼭 놓지 않겠다는 듯이. 은희도 그를 안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사랑한다고. 이 남자를, 이 순간을. 같이 싸워요. 태욱이 속삭였다. 세상과 편견과 모든 것과 같이 싸워요. 혼자 아니에요. 이제 우리예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욱의 품에서. 따뜻했다. 안전했다. 여기가 집이었다. 은희가 평생 찾던 곳.
바로 이 사람의 품. 방문이 열렸다. 아라가 고개를 내밀었다.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몸을 떼었다. 아라가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세 사람은 안았다. 가족처럼. 아니, 가족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이 연결됐으니까.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라가 물었다. 태욱과 은희는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아라는 환호했다. 뛰면서 소리쳤다. 와, 우리 가족이다. 가족. 그 단어가 거실을 채웠다. 따뜻하고 소중하고 진짜였다. 태욱은 아라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깔깔 웃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진짜로. 그날 밤 태욱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은희가 보내지 않았다. 늦었고 피곤했고 함께 있고 싶었다. 태욱은 소파에서 잤다. 좁고 불편했지만 가장 편한 잠이었다. 은희와 아라가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은희가 만든 김치찌개와 밥, 소박했지만 맛있었다. 태욱은 한 입 먹고 감탄했다.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은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과장하지 마세요. 태욱은 진지했다. 과장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 특별해요. 아라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엄마 음식은 최고예요. 세 사람은 웃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특별했다. 가족의 아침이었으니까. 식사 후 태욱은 회사로 가야 했다. 은희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태욱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와도 돼요? 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요. 기다릴게요. 태욱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기다린다고. 자신을. 그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은희는 부끄러웠지만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태욱은 미소 지으며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계속 웃었다. 세상이 밝았다.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회사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사장님, 이사회에서 연락 왔어요. 다시 회의하자고. 태욱은 개의치 않았다. 알겠어요. 가죠. 수진은 놀랐다. 사장의 얼굴이 밝았다. 웃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태욱은 사무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수진 씨,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믿기로 했다. 사장을 믿기로. 그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태욱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민재도 있었다.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동생이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태욱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시작하시죠. 태욱이 먼저 말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민재가 나섰다. 태욱,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명확해. 내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가가 떨어졌고 이미지도 타격을 받았어. 사장으로서 책임져야지.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지겠습니다. 민재는 놀랐다.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 몰랐다. 그는 계속 몰아붙였다. 그럼 그 여자와 헤어지겠어? 태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그럼 뭘 책임진다는 거야? 태욱은 서류 하나를 꺼냈다. 사직서였다.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사가 제 때문에 힘들다면 제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재조차 말문이 막혔다. 태욱은 계속 말했다. 저는 회사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니까요. 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을.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모든 걸 버리고? 태욱은 미소 지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겁니다. 진짜 가족을, 진짜 사랑을.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없이. 태욱은 민재를 바라봤다. 형이 하시면 됩니다. 능력 있으시잖아요. 저보다 오래 회사에 계셨고 형이 사장하세요. 민재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평생 원하던 자리를 동생이 그냥 내주고 있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이상하게 씁쓸했다. 이기고 싶었다. 싸워서. 하지만 태욱은 싸우지 않았다. 그냥 내려놓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하고. 민재가 불렀다.
태욱은 형을 바라봤다. 형, 저를 이해해 주실 순 없나요? 저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동생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행복해 보였다. 평생 처음으로. 어릴 적부터 태욱은 조용했다. 세상과 단절됐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살아 있었다. 진짜로.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나이 든 이사가 말했다. 결정은 다음 주에 내리겠습니다. 강 사장님,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홀가분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무거운 짐을. 이제 자유로웠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수진이 울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회사를 떠나시는 거예요? 태욱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회사는 사장님이 필요해요. 직원들도 다들. 태욱은 미소 지었다. 직원들은 회사에 남아요. 월급도 계속 받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울기만 했다. 태욱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내려다봤던 풍경.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래 어딘가에 은희와 아라가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더 중요했다. 저녁 태욱은 은희의 집으로 갔다. 약속대로. 문을 열자 아라가 달려왔다. 아저씨. 태욱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은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요리 중이었다. 태욱은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은희가 태욱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태욱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사직서를 냈어요. 은희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태욱은 차분히 설명했다. 회의에서 있었던 일, 자신의 결정. 은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태욱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은희는 울었다. 쟤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잃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은희 씨를, 아라를, 진짜 가족을. 그게 더 소중해요. 은희는 태욱을 껴안았다. 꽉.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남자를, 이 사랑을. 태욱도 그녀를 안았다. 따뜻했다. 집이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은희가 속삭였다. 태욱은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아라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안았다. 세 사람은 하나가 됐다. 가족이 됐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은 함께였다. 몇 달이 흘렀다. 태욱은 회사를 떠났다. 민재가 새 사장이 됐다. 처음엔 승리감을 느꼈지만 곧 공허함이 찾아왔다. 원하던 자리를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동생은 행복해 보였다. 회사를 떠났는데도 그게 민재를 혼란스럽게 했다. 어느 날 민재는 태욱을 찾아갔다. 은희의 집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아라가 문을 열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민재는 당황했다. 조카인가? 아니, 그 아이였다. 가사 도우미의 딸.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태욱 삼촌 계시니?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태욱이 나왔다. 놀란 표정이었다. 형? 민재는 태욱을 바라봤다. 동생은 편안해 보였다. 캐주얼한 옷에 웃는 얼굴.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 들어와요. 태욱이 문을 열어줬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집은 작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아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소파에는 장난감이 있었다. 생활의 흔적, 사랑의 흔적. 무슨 일로? 태욱이 물으려는데 은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민재를 보고 멈칫했다. 민재도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 제대로 보는 것이었다. 동생을 바꾼 여자. 생각보다 평범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강했다. 동생을 지키려는 눈빛. 형, 앉으세요. 태욱이 권했다. 민재는 앉았다. 은희는 차를 가져왔다. 조용히 내려놓고 물러났다.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태욱은 눈을 깜빡였다. 민재는 계속 말했다. 네가 옳았어.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였어. 나는 틀렸어. 태욱은 형을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해 보여서 질투났어. 모든 걸 잃었는데도 웃고 있잖아. 나는 모든 걸 얻었는데도 불행해. 이상하지? 태욱은 형의 손을 잡았다. 형도 행복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민재는 울었다. 처음으로. 동생 앞에서.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민재가 떠난 후 집은 다시 평온해졌다.
은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태욱은 아라와 그림을 그렸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다. 태욱에게는. 아저씨, 여기 색칠해주세요. 아라가 크레파스를 내밀었다. 태욱은 받아서 종이에 색을 칠했다. 서툴렀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라는 칭찬했다. 와, 예뻐요. 태욱은 웃었다. 이 작은 칭찬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받던 어떤 칭찬보다. 밥 먹자, 은희가 불렀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밥, 소박한 식사였다. 태욱은 한 숟가락 뜨고 감탄했다. 역시 맛있어요. 은희는 웃었다. 맨날 같은 말 해요. 태욱은 진지하게 말했다. 매번 진심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아라가 끼어들었다. 우리 엄마 최고 요리사예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대화가 흘렀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소중했다. 가족의 대화였으니까. 저녁 식사 후 태욱은 설거지를 했다. 이제 익숙해졌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은희가 가르쳐줬다. 어떻게 씻고 어떻게 헹구는지. 태욱은 배웠다. 기꺼이. 제가 할게요. 은희가 다가왔다. 하지만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은희는 옆에 서서 설거지하는 태욱을 바라봤다. 예전에 사장님은 없었다. 지금은 그냥 태욱이었다. 자신의 남자였다. 은희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은희가 말했다. 태욱은 돌아봤다. 뭐가요? 은희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게요. 저희를 위해 모든 걸 버려줘서. 태욱은 손을 닫고 은희에게 다가갔다.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은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태욱이 가까이 있었다. 너무 가까이. 은희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태욱이 손을 잡았다. 은희 씨. 목소리가 낮았다. 은희는 심장이 빨리 뛰었다. 네? 태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결혼해요. 은희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결혼? 태욱은 진지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은희는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두려워서, 믿기지 않아서.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이. 태욱은 은희의 눈물을 닦아줬다. 은희 씨 같은 사람이라서 좋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은희 씨라서. 은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태욱은 은희를 안았다. 꽉, 놓지 않겠다는 듯이. 거실에서 아라가 소리쳤다. 결혼이 뭐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몸을 떼었다. 아라에게 다가가 설명했다. 결혼은 가족이 되는 거야. 아라는 눈을 반짝였다. 그럼 아저씨가 우리 아빠 돼요? 태욱은 무릎을 꿇고 아라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빠가 되고 싶은데 괜찮아? 아라는 태욱을 안았다. 좋아요. 아빠. 그 말에 태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 누군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다. 평생 듣지 못할 줄 알았던 호칭. 지금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다. 태욱은 행복했다. 진짜로. 몇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거창하지 않았다.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다. 수진도 왔고 회사 동료 몇 명도 왔다. 민재도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형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행복해라. 민재가 태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요? 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은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비싸지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태욱은 그녀를 보며 숨이 멎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아라는 꽃을 들고 앞에서 걸었다. 꽃을 뿌리며 깔깔 웃었다. 하객들도 따라 웃었다. 행복이 전염됐다. 서약을 할 때 태욱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은희도 대답했다. 저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곁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짧지만 깊은 키스. 주위에서 박수가 터졌다. 아라가 제일 크게 박수쳤다. 우리 진짜 가족이다. 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새 집으로 갔다. 태욱이 마련한 아파트였다. 펜트하우스는 아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다. 은희는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무 좋아요. 태욱은 그녀를 안았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가족의 집. 아라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분홍색 벽지에 예쁜 침대, 꿈 같았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소리쳤다. 최고예요. 세 사람은 웃었다. 거실에 모여 앉았다. 바닥에. 아직 가구가 다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괜찮았다. 함께 있으면 됐다. 행복해? 태욱이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요.
태욱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아라가 두 사람 사이에 누웠다. 저도 행복해요.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완벽해요. 태욱은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 외로운 남자를 아빠로 만들어줬다. 고마웠다. 정말로. 밤이 됐다. 아라는 자기 방에서 잠들었다. 태욱과 은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말없이 하지만 행복했다. 이 침묵은 외롭지 않았다. 사랑으로 가득했으니까. 태욱 씨, 은희가 불렀다. 처음으로 이름을. 태욱은 미소 지었다. 네. 은희는 얼굴을 붉혔다. 사랑해요. 태욱은 은희를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평생.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흘렀다. 그들의 시간은 행복하게, 함께. 태욱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비어 있었다. 차갑고 넓은 공간. 하지만 태욱은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작은 아파트가 더 좋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여기가 진짜 집이었다. 그가 평생 찾던 곳, 바로 여기. 결혼 후 6개월이 흘렀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돈 문제도 있었다. 태욱은 회사를 떠났고 저축으로 생활했다. 은희는 계속 일했다. 다른 집들을 청소하며 돈을 벌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일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태욱은 신경 쓰지 않았다. 당연한 거예요. 우린 팀이잖아요. 태욱이 말했다. 은희는 그 말에 위로받았다. 팀,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어느 날 태욱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컨설팅, 호텔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고객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다. 강태욱, 전직 호텔 체인 사장. 그의 조언은 값어치가 있었다.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은희는 남편이 서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일하는 태욱, 열정적인 태욱. 회사를 떠났지만 여전히 능력이 있었다. 그 능력을 이제 자기 방식으로 쓰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다. 어느 날 아라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은희가 놀라 물었다. 아라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라는 얼굴을 가렸다. 친구들이 나 놀렸어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놀렸는데? 아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래요. 엄마가 돈 때문에 결혼했대요. 은희는 눈물이 났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을까? 부모들이 집에서 한 말을 따라 한 것이다. 세상은 아직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태욱이 퇴근했을 때 은희는 아라를 재운 후 상황을 설명했다. 태욱의 얼굴이 굳었다. 아라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욱은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아라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순수한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상처받다니. 내일 학교에 갈게요. 태욱이 말했다. 은희는 걱정스러웠다. 가서 뭐 하실 건데요? 태욱은 진지했다. 선생님과 얘기할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다음 날 태욱은 학교로 갔다.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젊은 여선생님이었다. 태욱은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선생님은 미안해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배워야 해요. 가족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걸. 선생님은 동의했다. 태욱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태욱은 미소 지었다. 해결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신대요. 은희는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세상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아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며칠 후 아라는 학교에서 웃으며 돌아왔다. 아빠,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가족은 여러 가지래요. 태욱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맞아, 우리도 가족이지?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최고 가족. 태욱은 가슴이 벅찼다. 아라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당당했다. 자기 가족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라는 그림을 그렸고 태욱과 은희는 차를 마셨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태욱은 은희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우린 잘하고 있어요. 은희는 미소 지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태욱이 곁에 있었다. 그게 힘이 됐다. 시간이 더 흘렀다.
태욱의 사업은 번창했다. 이제 직원도 2명 고용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다. 은희는 청소 일을 줄였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됐다. 아라와 보낼 시간이 생겼다. 어느 토요일 3사람은 놀이공원에 갔다. 아라는 신이 났다.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웃었다. 태욱과 은희는 아이를 보며 행복했다. 이게 가족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것. 회전 목마를 타는 아라를 보며 태욱이 말했다. 행복해요. 은희는 그를 바라봤다. 진짜요?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은희는 태욱의 팔을 꼈다. 저도요. 2사람은 서서 아라를 바라봤다. 아이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라가 물었다. 아빠,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태욱은 백미러로 아라를 바라봤다. 그럼 계속 행복할 거야. 아라는 웃으며 눈을 감았다.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다. 태욱은 옆자리에 은희를 보았다. 그녀도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고마워요. 태욱이 말했다. 은희는 눈을 떴다. 뭐가요? 태욱은 미소 지었다. 저를 믿어줘서, 저와 함께 해줘서. 은희는 태욱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2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집에 도착해 아라를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태욱은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다. 은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 한잔 할래요? 은희가 물었다.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2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 안 어딘가에 그들의 자리가 있었다. 은희 씨, 태욱이 불렀다. 은희는 그를 바라봤다. 네? 태욱은 진지하게 말했다. 후회 안 해요? 저랑 결혼한 거.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요. 당신은요? 태욱은 미소 지었다. 저도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은희는 태욱에게 기댔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올렸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이게 사랑이었다. 서로를 지키고 믿고 함께하는 것. 밤이 깊어갔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여전히 편견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영원히. 1년이 더 흘렀다. 아라는 이제 6살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도 많아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더 이상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진짜 아빠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태욱의 사업은 안정됐다. 이제 펜트하우스만큼은 아니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은희는 청소 일을 완전히 그만뒀다. 대신 집에서 아라를 돌보고 작은 베이커리 창업을 준비했다. 평생의 꿈이었다. 자기만의 가게를 갖는 것.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은희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태욱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당연하죠. 은희 씨, 요리 솜씨면 성공할 거예요. 은희는 미소 지었다. 태욱의 믿음이 자신에게 용기를 줬다. 해보기로 했다. 도전하기로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아라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태욱은 신문을 읽고 은희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다. 태욱은 신문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는 아라의 그림들이 가득했다. 냉장고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소파에는 아라의 인형이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은희가 아침에 구운 빵이 있었다. 삶의 흔적, 사랑의 흔적, 가족의 흔적. 태욱은 가슴이 벅찼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런 삶을, 이런 행복을. 혼자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 남자는 없었다. 지금은 아빠였다. 남편이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다. 무슨 생각해요? 은희가 물었다. 태욱은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 생각이요. 혼자 살던 때. 은희는 뜨개질을 멈췄다. 그립나요?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 1초도 안 그리워요. 그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했을 뿐이에요. 은희는 태욱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지금은요? 태욱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살아있어요, 진짜로. 당신과 아라 덕분에. 은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여전히 태욱의 고백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좋았다. 매번 심장이 뛰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소중하다는 느낌. 아라가 숙제를 다 끝내고 소파로 뛰어왔다.
다 했어요. 태욱이 아라를 안아 올렸다. 우리 딸 최고. 아라는 깔깔 웃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아빠, 나 낳지 않았지만 진짜 내 아빠 맞죠? 태욱은 잠시 놀랐다. 아라가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다.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너를 낳진 않았어. 하지만 널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게 진짜 아빠야. 아라는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랑하면 가족이에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태욱은 아라를 꼭 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현명한지. 태욱은 자랑스러웠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했다.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함께 말하고 함께 웃었다. 식사하며 대화가 오갔다. 오늘 있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 내일 할 일.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소중했다. 이게 가족이었으니까. 식사 후 태욱이 설거지를 했다.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다. 은희가 옆에서 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다. 하지만 편안했다.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처럼. 은희 씨, 태욱이 불렀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네? 태욱은 진지하게 말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알아요? 은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뭔데요? 태욱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보청기를 낀 거요. 아라의 목소리를 들은 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은희는 그 날을 기억했다. 아라가 처음 펜트하우스에 들어간 날, 모든 게 시작된 날. 은희도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운명적이었다. 저도요, 그날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감사했다. 운명에, 우연에, 사랑에, 밤이 됐다. 아라를 재우고 태욱과 은희는 베란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함께 있어서 따뜻했다. 행복해요? 태욱이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태욱은 은희를 안았다. 무서워하지 마요. 우린 계속 행복할 거예요. 은희는 태욱의 품에서 말했다. 약속해요. 태욱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약속해요. 평생.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었다. 서울의 불빛 아래서, 바람 속에서. 하지만 춥지 않았다. 사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태욱은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는 은희가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태욱은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고요가 무섭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들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아라의 웃음소리를, 은희의 속삭임을. 그게 전부였다. 태욱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진심으로. 오랫동안 찾던 것을 찾았다. 집을, 가족을, 사랑을. 펜트하우스는 화려했지만 차가웠다. 지금 이 작은 아파트가 더 좋았다. 여기가 진짜 집이었다. 사랑으로 지어진 집. 다음 날 아침, 태욱은 먼저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였다. 아라가 방에서 나와 하품했다. 아빠, 안녕하세요. 태욱은 딸을 안아 올렸다. 잘 잤어?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욱은 아라를 식탁에 앉혔다. 우유를 따라줬다. 아라는 우유를 마시며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사랑해요. 간단한 말이었다. 하지만 태욱에게는 세상 모든 말보다 소중했다. 그는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도 사랑해, 많이. 은희가 방에서 나왔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태욱은 커피를 건넸다. 은희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고마워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특별했다. 함께였으니까, 가족이었으니까. 태욱은 깨달았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다. 그게 인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사장이 아니었다. 권력도 명예도 없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태욱은 은희와 아라를 바라봤다. 가슴이 벅찼다. 감사했다. 운명에. 그날 밤 보청기를 낀 것에, 아라가 그의 삶에 들어온 것에, 은희가 그를 믿어준 것에. 그는 완전했다. 마침내 외로움은 사라졌다.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채워졌으니까, 가족으로 완성됐으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사랑했다. 그게 중요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었다. 마음이 연결됐으니까, 사랑이 있었으니까. 태욱은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집에 왔어. 정말로. 평생 찾던 집에, 사랑이 있는 곳에, 가족이 있는 곳에. 마침내 그는 집에 왔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그의 자리였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영원히.